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주요 개혁 과제와 추진 상황을 밝힌 가운데 정부의 경제, 사회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조교수,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임, 청년 세대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현행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밝힌 뒤 세대 간 공정성을 위해 중장년층과 청년 사이에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을 강조. 현행 연금제도는 청년 세대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함께 정부의 주요 개혁 과제와 정책 방향 집중 분석합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안 발표로 공은 국회로 넘어갔고 연금 관련 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텐데요. 국민연금 개혁을 포함한 하반기 국정운영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성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했습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당장 야권에게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노후 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는 노후 생활 보장 부분이 강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28년도까지 40%로 소득 대체율이 조정 예정인데 이걸 42%로 오히려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논의 있었지만 도입에 대해서 고려되지 않았었던 국가 지급 보장을 확실하게 하는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이게 기금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을 보장을 해놓고 그렇게 되면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하는 가능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오히려 노후 생활 보장을 해준다고 볼 수 있고요. 노령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을 해서 노후 소득을 두텁게 보장하도록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네. 그리고 출산하신 분들, 그다음에 군 복무를 하신 분들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하고 또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까지 인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그 기초생활 수급 어르신들에게는 그 기초연금 지급을 전액 삭감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추가 지급하는 것까지 해서 두텁게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 개혁안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을 59세에서 6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법정 정년이 60세인데 정년 뒤에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없는데 그럼 보험료를 어떻게 낼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러면 차제에 정년 연장을 같이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세요? 네, 의무가입 기간을 59세에서 6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제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네. 말 속에는 계속 고용,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정년 연장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이제 정년 연장이라는 단어 속에는 현재의 경직적인 임금 체계를 계속하는 거에 대한 이제 부담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임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계속해서 고용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연금의 기간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납입을 늘리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년 연장 문제도 정부는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년 연장을 지금과 같은 정년 형태 또는 임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즉 연공 서열 형태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임금이 호봉에 따라 그냥 상향 조정되는 그런 형태로 정년을 연장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청년들의 불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네. 형태가 아니지만 생산성이나 그다음에 임금 여건들을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면서 계속해서 고용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그 뭐 예를 들면 지금의 임금 체계 이거에 대한 변화 속에서는 검토가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이시군요. 현재와 같은 경직적인 체계가 아닌 속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또 정부 여당의 의지와는 달리 야당은 어쨌든 이게 졸속
정책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 구조개혁, 즉 기초연금과의 연계나 통합도 이게 왜 빠졌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바가 있는데요. 연금 개혁이 참 중요한 과제고 입법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세요? 이제 과거에 논의됐던 건 이제 주로 모수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모수 개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숫자를 조금씩 바꾸는 정도인데 이 형태로는 지난번에 나온 정도로는 뭐 한 8, 9년 정도 고갈을 늦추는 정도이기 때문에 특히 청년 계층들, 미래 세대들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의 제고, 즉 연금이 지속 가능해서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을 하고 기금 수익률을 제고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이제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OECD 한 38개국 가운데 24개국 정도가 도입을 해서 급격한 기금 소진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받는 액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전년에 비해서는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속도가 거시경제적인 상황 또 인구 구조에 따라서 좀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받는 액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세대 간 공정성을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년 세대들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가장 오래 내고 또 많이 낸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연금은 가장 늦게 내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런 청년이나 젊은 분들은 보험료를 인상하는 속도를 차등화해서 좀 천천히 인상되도록 함으로써 이분들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원칙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금이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군이나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가운데 기초연금 포함해서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체계를 같이 하는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가 함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금 전 설명하신 것 중에 그 세대 간 차별화 문제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세대가 뭐 영원히 젊은 세대가 아니고 다시 이제 나이가 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금의 취지라는 게 젊은 세대에서 좀 생산성을 내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형식인데 근본 취지와는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 거를 거두어서 나이 드신 분들을 지원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세대에 맞게 내고 그 세대가 공정하게 받아간다라는 개념으로 이 보험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연금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가 연령이 높은 세대를 지원하는 체계인데 그렇게 되면 젊은 세대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내고 내가 어떻게 보면 낸 만큼에 합당하게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네. 다만 소득이 낮은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어느 지역까지 확대될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오른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수도권 외곽하고 지방 비아파트 부분은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8월 8일 날 정부가 대규모 공급 확대를 예고하는 이제 정책을 발표했었고 88 대책 이 발표 이후에 3주 연속해서 상승세 자체는 현재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서울에 이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0.32%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에는 0.28, 0.26, 0.21까지 상승세가 현재 둔화되고 있고 강남 3구, 마용성 역시 상승세 자체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제 뭐 안정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인 공급 확대와 그다음에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계속해서 입법부에 요청을 드리는 것이 이제 임대차 입법 같은 그 인위적인 가격 규제, 특히 이번에도 이 7월, 8월을 중심으로 상당히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2020년 8월에 임대차 입법을 시행한 지 4년 차가 되고 이 4년 차의 압력이 사실은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가격 상승기에 상당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고 이것이 오히려 이 정책의 4년 전에 했던 정책의 취지와 달리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에 88 대책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 정도를 추가 공급해서 과거 평균 대비해서 한 11% 정도 물량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보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장님 말씀대로 8월 8일 대책 이제 공급에 네, 포인트를 그렇습니다. 줬는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이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제 정부 대책을 보면 이제 구도 개입 등을 통한 금리 대출 규제를 강조를 합니다. 관련해서 이게 냉온탕식의 정부의 대출 정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왜곡 또 손해 피해자가 나온다 이런 지적인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요. 9월 1일부터는 일단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고 이제 이것은 이제 계획에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대출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가운데 그러나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네. 즉, 뭐 우리가 투자하고 투기를 완전히 분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제 투자 목적이나 흔히 말하는 또 투기 목적 이런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거의 이동 때문에 필요한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보다 면밀하게 관리를 해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게 시장에 맡기기에는 금융기관에 스스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뭔가 구체적인 그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네,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실제 이제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수요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조금 더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당국으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부동산 상승세가 만약에 꺾이지 않을 경우 정부가 어떤 추가적인 또 특단의 대책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결국 이제 공급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많이 등장하지 않았던 이제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까지 이제 검토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아파트 부분, 그러니까 아파트의 경우에는 조금 건설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제에 비교적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부분도 한 11만 호 정도를 내년까지 공급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재건축 관련된 부분도 일기 신도시 중심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이제 일부에서 이제 투기적인 목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역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은 조만간 금리를 낮출 것을 기정사실화했고 우리 정부는 오히려 때를 놓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내수냐 부동산 시장이냐 등을 놓고 고민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일단 이제 금리 인하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뭐 금리를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또는 저런 방향으로 하도록 네.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여건이 인하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맞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글로벌 피봇이라고 해서 금리 인하 방향으로의 통화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8월에 영국이 또 뉴질랜드도 8월에 캐나다가 9월에 금리를 계속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선진국 금리 인하가 있거나 이제 금리 인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국가보다 오히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환경은 상당히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이제 경기
에는 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이제 또 가계부채의 확대나 이로 인한 부동산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출에 있어서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형태로 접근을 해주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좀 낮추는 이제 그런 두 가지 방향을 결합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이게 세제 관련 논의가 지금 정부 국회에서 한창입니다. 최근 이제 세수 등과 맞물려 감사에 대한 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요. 기본적인 정부의 방향은 어떤 겁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현재의 상속세제 같은 경우는 매우 오래전에 만들어서 시대의 변화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현재의 체계가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공제 한도는 1997년에 과세 표준은 2000년 이후 정도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24년 이상 지금 유지되고 있어서 현재의 변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의도와는 달리 실제로 중산층에게 매우 큰 세금 부담이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승계를 사실상 못하게 만들거나 기업의 승계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동원하게 만드는 그래서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올해는 일단 이 세금 제도를 개편하는 부분을 일부 담아서 이제 국회에 제출을 한 상황이고 다만 이제 좀 더 구조적인 개편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해서 과세 방식을 기존의 상속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대부분 국가들이 이미 이렇게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같은 상속세 체계를 유지하는 국가는 한 4나라 정도밖에 OECD 국가 가운데 한 4나라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속세 체계를 좀 바꿔야 되는데 이건 다만 전반적인 세금 제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 내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세금 제도를 바꿔야 될 것 같고 특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유산 취득세 형태의 전환과 함께 또 한 축에서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기업을 계속 하고 있는 동안에는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가 자본 이득으로 실제 이제 일부를 처분을 해서 자본 이득이 되는 그 시점에 세금을 내게 함으로써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주식으로 제가 상속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상속세를 현 시점에서 내야 되면 문제는 기업을 처분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 많은 국가들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작업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또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이제 자본 시장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세금 제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금융투자세를 반드시 폐지하는 작업 역시 이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도 정부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IMD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고 수출도 호조세를 보입니다. 근데 일반 국민이 느끼는 이 체감 경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내수 경기가 이게 좀째 회복되지 않는데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시고 또 어떤 대책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IMD에서 이제 국제 경쟁력 평가를 했는데 아마 이번에 나온 이제 순위가 역대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 가운데 최고 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30, 50 클럽이라고 해서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경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국가 가운데는 미국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제적인 국가 경쟁력 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순위였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기업의 효율성, 그다음에 과학기술을 비롯한 인프라 부문 이런 부분에서 이제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평가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제도를 보다 경제에 맞게 효율적으로 개편할지의 과제를 또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최근 경제 회복은 대부분 이제 수출하고 관련이 높습니다. 수출 실적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일본을 거의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까지도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경기 상황의 개선이 충분히 내수까지 전파되고 있지는 않고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최근에는 물가가 많이 안정화됐습니다만 한 5개월 전만 해도 이제 한 3%까지도 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물가 이제 상승됐던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됐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최근까지 낮추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만 이제 이러한 고물가 고금리 부분의 제약 요건이 완화되고 있고, 정부에서 이제 재정 정책 역시 조금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이제 추석을 앞두고도 각종 이제 민생 안정 대책을 해서 할인 지원이나 전통시장 지출에 네. 대한 지원 등 뭐 이런 생계급여를 또 역대 최대 수준으로 또 인상하는 부분 등을 통해서 경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정의 역할을 이제 전체적인 내수가 어려우니까 강조를 합니다. 좀 더 확정적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제안한 25만 원 지원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정부의 좀 방침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600조 내외였던 이제 부채가 거의 1000조 가까이 될 뿐만 아니라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실제로는 중요한데, 이 국가 부채 비율이 이제 지난 정부에서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어서 과거와 같은 정부 지출의 확장 추세를 이어나가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미 이 정부 지출이 확대된 부분에 따른 이자 부담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그냥 확대하는데 인위적 부양을 하는데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이제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은 좀 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건 거의 13조 정도가 들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 좀 더 핀포인트 형태로 이제 초점이 있는 지원은 이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일종의 이제 복지 정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기준이 되는데요. 네. 이거를 3년 동안 인상을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것이 지난 정부에서 5년 동안 인상한 거에 한 2배 이상 되는 액수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요. 또 예를 들면은 배달료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한다든지, 새출발 기금을 확대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형식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뭐 아까 제가 연금 개혁 얘기를 드렸지만, 연금 개혁이나 각종 개혁 작업들은 결국 이제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동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원전 생태계 등을 복원해서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들을 하면서 네. 이것들이 국민들께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25만 원 있겠습니다. 지원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뭐 선별을 해서 아주 네. 우리가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타겟팅된 형태의 지원을 하는, 이제 현금을 네. 그냥 나눠주는 형태보다는 이제 그런 형태의 지원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를 말할 때 대외 변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수와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관계, 뭐 관광객 유입 등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도 있고요. 대외 변수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 즉 한미 동맹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여건이 이제 일종의 블락 형태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또 그 한미 동맹 가운데 한미일 협력 관계도 강화하고, 또 역시 중국과도 우리가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높여가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관계를 계속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또 아까 제가 잠깐 이제 원전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원전 같은 것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실제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여러 협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그 속에서 우리 경제의 성과를 높여갈 수 있을 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국회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저출산 문제라는 게 고용, 의료, 뭐 여러 가지 주거 복지 복합적이잖아요. 인구부 출범에 따른 저출산 문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그래도 그동안은 이제 상황에 비해서 좀 다행스러운 거는, 그동안은 계속해서 출산도 줄고, 그다음에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결혼도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일부 좀 이제 반전되는 기미가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지속적인 부분으로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저출생을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는 일부 반전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거를 구조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좀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의 핵심에는 과도한 불필요한 경쟁을 줄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종의 이제 지역이 균형 발전하는 지방 시대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뭐 의료, 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이제 사회 개혁 작업들도 함께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사시든지 살기 쾌적하게 정주 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을 기획하는 작업이 인구전략기획부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임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정권마다 이제 방향은 다릅니다만 고용의 유연성이라든가 이 노동 개혁을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가 4대 개혁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 교육, 그리고 노동시장의 개혁은 연금 개혁과 함께 한국 경제가 이후에 발전의 도약을 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결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유연성이라는 것이 해고가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생산성에 맞게 임금 체계가 개편되고 다양한 형태의 근무 유연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금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이제 과거에 만들어졌던 낡고 경직적인 형태의 노동 시스템을 개편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행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동 개혁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노동 법치주의가 확립되면서 과거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이제 노사 분규가 많이 줄어들면서 이런 노사 분규에 의한 손실 일수가 과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 개혁 과제는 미루면 미룰수록 문제를 심화시키게 마련입니다. 연금, 교육, 노동 등 개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 노후를 결정짓는 연금 개혁, 정부와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 풀어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갑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원내대표님,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문제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의협에서는 2026년 증원 유예는 안 되고 25년, 26년 백지화해서 2027년부터 다시 논의하자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당히 이제 핵심적인 이 내용의 키를 갖다가 의료계 당사자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야 의정 뭐 상설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회적 대타협 논의 행식으로서 이제 방안이 도출되면은 그걸 이제 대통령에게 이제 올려서 이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룸을 만드는 건데 네. 이제 여야 의정 이 사회적 대타협 이 논의 기구에 지금 현재 전공이라든지 의사협회가 제대로 참여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그 안을 가져야 되는데 그 안을 가지기 이전에 먼저 정부에서 지금까지 학정 제시 발표한 그 의대 증원안을 전면 백지하라. 그러니까 2025년 당장 내년 것도 포함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2026년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차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지금 현재 벌써 벽에 지금 부딪힌 그런 행동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또 고민스럽거든요. 이광재 위원장님, 지금 추석 연휴에 응급실 대란에 대한 우려 이게 여론 악화되는 상황에서 의정 갈등의 파국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부와 지금 의사협회가 주고받는 걸 보면은 여야 의정 협의체 자체가 이게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결국 민생에 제일 중요한 국민의 생명이잖아요. 네. 이번 아마 추석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마 저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의사 숫자를 늘리자는 거는 지금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2,000명은 무리하다는 것도 또 국민들이 광범한 컨센서스가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국회의장이 좀 주도적으로 나셔가지고 여야 정 협의체를 좀 이끌어갈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 워낙 막강한 대통령실에서 지금 건의를 안 듣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0명에 고집하지 말고 저는 국회의장과 여야정 협의체가 빨리 좀 작동이 돼서 대화를 시작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정치권의 역할을 이제 주문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여당, 야당, 의료계, 정부가 함께 대화하는 사자협의체 이걸 제안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응답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췄는데 그렇습니다. 당정 움직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정은 사실상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유난 갈등으로 비춰지면서 상당히 국회 안에 우리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있었죠. 이걸 이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존중해서 이렇게 의대 정원 조정안을 가지고 다시 이 문제를 정부가 의료계와 그리고 그렇게 다시 논의가 돼야 된다는 그 입장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진영 입장은 대통령께서 그렇게 확고한 입장을 대국민 선언을 통해서 밝힌 이상 이거는 후퇴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지만은 이번에 한동훈 대표의 이제 중재 조정안을 가지고 사실상 용산이 이걸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은 대단한 진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의료계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수요 추계를 갖다 제시하면은 저는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뭐 꼭 지금까지 한 입장을 대못 박은 게 아니다. 네. 좀 유연한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좀 이 대화 타협을 통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를 다 같이 모아줘야죠. 특히 네. 이제 전공의나 의사협회 입장에서 그동안 자신들의 요구와 주장을 정부에서 내몰라를 하고 일방통행식으로 의료계획이라는 미명하에 밀고 간 부분에 대해서 뭐 자기네들 그 분노, 울분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국민을 생각해서 서로 한 발 양보하고 타협의 장에 서야 될 시간이죠. 여당의 이런 제안에 야당은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자 호응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거 같습니다. 2,000명에 우리가 증원하자는 거는 컨센서스가 모아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몇 명이 합리적인가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정부가 쓸 카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사협회를 압박하면 될 줄 알았죠. 실패했죠. 네. 그리고 전공의들을 막 압박하면은 자격을 박탈할 거야 하면은 전공의가 돌아올 줄 알았죠. 안 돌아오잖아요. 그럼 결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타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용산에서 2,000명이라는 걸 저는 이걸 빨리 수정하는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의료계가 제안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여기 나서서 의료 대난을 막는 정당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될 거다. 네. 책임 있게 처신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의사협회도 좀 전향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자 중에 한 명인 복지부 차관 경질을 놓고 여당 안에서 좀 온도차가 있었잖아요. 예. 한 대표는 중요 임무를 맡은 공직자들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거나 오해를 사는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시점에서 인사를 거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인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할 말도 많고 또 자신이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오랜 수건인 이 의대 정원 문제를 갖다 이렇게 의료계획적인 차원에서 밀고 가는데 당정이 한 목소리로 자신들을 뒷받침해줘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동안 아무리 의료계획이지만은 이걸 이제 당사자들하고 대화 타협을 또 중시하면서 이런 사회적 논의의 어떤 절차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복지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좀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죠. 그냥 네.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자신들이 그냥 밀고 가면 된다는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의사분들이나 전공의들에게 감정을 샀죠. 이 감정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지고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가져가면서 이거 참 어려운 과제를 자신들이 끌고 가는 입장에서 밀어붙였지만 지금이라도 이제는 대화 타협을 그런 장을 마련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게 집권당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고 일정 부분 이런 입장을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존중하는 그런 네. 분위기라면은 제일 먼저 변화돼야 되는 게 보건복지부죠. 저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총선 전에도 박민수 차관을 경질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분당에 보면 서울대병원도 있고 뭐 차병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의사분들에 대해서 뭐냐 의세다라고 발언을 해서 결국은 당시도 격화시켰거든요. 결국은 새로운 협상이 일어나려면 결국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여당에서 박민수 차관을 경질하고자 하는 건의하는 부분은 받아들이는 게 순리다. 다만 장관은 또 청문회를 해야 되고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인물로 바꿔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봅니다. 의사분들이 아주 강력히 요구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이제 의사분들과 전공의들도 여야 의정 이런 대논의기구 타협기구에서 얘기를 해서, 참여가 네. 이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도 인사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과연 이 상황에서 그 참여를 할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의사 증원을 둘러싼 갈등에 또 이 국민연금 개혁안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지금 정부가 발표를 했고 지금 야당은 그분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이 있는데 국민연금 개혁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결국은 약 1% 차이로 우리가 싸우지 말고 국민연금을 개혁하자라고 했던 부분을 여당이 받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연금은 이해관계인이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도 의대 정원 문제와 마찬가지로 합의를 빨리 이뤘으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결국 이 연금 개혁을 하는 이유는 노후에 좀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자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추가 좀 논의가 필요한 게 이번에 연금 개혁안을 보게 되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1% 이상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국부펀드를 이용해서 작년 한 해에 벌어든 돈이 238조 원이거든요. 네. 우리도 뭐냐 국부펀드 같은 걸 이용해서 실제로 플러스 알파가 더 나와야 연금 소득도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배워야 될 거는 금투스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1k라는 것을 주식시장에 퇴직연금을 넣어서 결국은 주식으로부터 소득을 획득해서 노후의 안전자산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 까지 함께 논의되는 것이 좀 같이 되면 네. 결국 국민연금의 결과는 내가 믿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느냐, 노후 생활이 안전하냐라는 문제인데 지금은 약간 숫자 계산 비슷한 거거든요. 좀 네. 근본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그 개혁의 필요성을 너무나 절실하게 문재인 네. 정부도 가져갔었어요. 그렇지만 이걸 막상 참 어려운 숙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술을 하지 못했죠.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연금 개혁안을 이제 보험료율 9%에서 이제 13%를 올리고 소득 대체율이 이제 40%까지 이제 줄게 돼 있는 이런 사항을 42%까지 올리는 이제 개혁안을 냈지 않습니까? 뭐 당장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입장에서는 연금액을 감소시키면서 노후 뭐 이런 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개혁안이다 해서 좀 반발은 하고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야당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자신들의 명확한 안이 없어요. 네.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뒷받침을 하겠다. 국회 절대 입법 권력 의석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참 뭐 이건 좀 상스러운 말이지만 이거 역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요거도 먹는 일이지만은 촉대를 멀고 지금 하지 않으면 이거 또 늦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건 마당이니까 이건 진짜 민주당에서 대국적으로 판단하고 뒷받침을 좀 해줘야죠.
저는 뭐 김성태 이번에 연금 개혁을 하자는 걸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예. 약 30억 원을 들여서 공론 조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주호영 위원장 예. 시절에. 그래 대략 좁혀진 게 소득 대체율이 45%, 44%, 1% 차이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양보할 테니까 타협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합의를 못하고 지금 다른 안을 정부가 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거는 정말 개혁을 하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함께 노력을 해야 네. 된다고 봅니다. 정치권에 얘기되고 있는 계엄령 준비 의혹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참 뜬금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과 범야권이 뭐 192석, 200석 가까운 그런 절대적 의석인데 뭐 민주당 주장 입장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한다 칩시다. 이거 가만 의석만 가지고도 이거 적각 계엄령 해제시키세요. 그러면 우리 헌법상 윤석열 대통령 바로 국회에 이런 의결 결정을 바로 실천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계엄령이 그러면은 그 민주당 이것도 다른 하원이 말하는 민주당 지지 적극적 유튜브에서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이건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이제 수석 최고위원 입에서 네. 이것도 계엄령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실체를 내용을 내라. 제보가 있다면 그 제보를 제시해라 그래도 내용이나 제보 아무런 내용을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난번 한동훈 당대표와 이재명 당대표 간에 여야 당대표 또 회담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김민석 수석 최고의 입장을 뒷받침해버려요. 그러니까 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이걸 발동을 이제 시간의 문제처럼 이렇게 이제 호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럼 그랬냐?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독재자 프레임, 역대 계엄령 한 2번 발동을 했지만은 그때 상황이 다 국민들이 저항하고 네. 분노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독재자 프레임에 가둬버리면은 이제 10월, 11월 이 집회 시위하기 좋은 계절에 한마디로 국민들을 선동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정치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동문인 충암고 출신이 군에서 중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이 올해 초 방첩 사령부를 방문했다면서 이유가 뭐냐 이런 점을 또 따졌습니다. 저는 좀 두 가지 부분으로 빨리 이 문제가 좀 종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하나는 현행 뭐냐면 그 우리가 쿠데타에 대한 우리가 이번에 서울의 봄이라는 걸 전두환 전두환 씨의 쿠데타를 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분개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현재 국회법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의하게 되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에 제적위원 과반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적위원의 3분의 1로 하자라고 국회법 개정안을 내자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아니 뭐 막자라고 하면 될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권력기관의 정치 중립화를 위한 특별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국방부, 그다음에 검찰, 국세청 이런 면에서 우리가 더 이상 뭐냐면 권력을 가지면 상대를 죽일 수 있고 이런 의심 자체를 뿌리 뽑는 권력기관의 정치 중립화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때가 온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제발 좀 이제 좀 새로운 시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예.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이번 주 안에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인데 일련의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이미 이제 뭐 검찰 내부에서 수사는 마쳐진 상태에서 그 객관적이고 또 아주 세밀한 또 이 수사 결과가 제대로 된 수사를 진척시키고 답을 얻어낸 건지 이걸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것도 이제 그 심의위원을 사전에 뭐 내정해놓고 확정해낸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수사심의 대상이 누구가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내용 수사심의 결과가 5시간 논의 끝에 나온 그 내용이니까 네. 이걸 이제 뭐 불기소 공가로 이제 검찰에서 최종적인 입장을 낸다 하더라도
국민적 의혹이나 또 논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체로 민주당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말수를 아끼고 있는데 뭐 막상 이제 검찰의 최종적인 불기소 근거 입장이 결정되어져야 네. 불기소 입장이 결정되어져야 아마 민주당의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면제부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런 입장이던데 향후 어떤 대응이 예상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법이라는 게 이제 한문으로 보면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우리 검찰 조사는 안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 무혐의 날 줄 알았죠, 많은 국민은. 아마 공수처도 결국 무혐의 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부인 김여경 여사는 법인카드 의혹에 지금 10만 원을 가지고 압수수색과 지금 이 두 가지를 볼 때 과연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물 흐르는 대로 여야 같은 잣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만남인데요. 어떤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연임을 하고 난 이후에 이재명 뭐 1인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지존 체제에서 또 이제 뭐 전임 대통령에 대한 뭐 방문을 통해서 이제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지금 현재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김정숙 여사와 그리고 뭐 딸 다혜 씨에 대한 그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국회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또 뒷받침할 것이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약간 친명 비명 이렇게 소원해지는 부분을 네. 뭐 해소하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자신의 입지를 더욱더 공고히 다지는 그런 계기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이광재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검찰 수사를 계기로 친 이재명계, 친 문재인계 갈등을 봉합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진단들도 나오던데요.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2008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두시고 제가 국회의원은 강원도 정선으로 휴가를 오셨었어요. 네. 그때 정상문 전 수석이 허겁지겁 정선으로 와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명박 정권의 칼날이 노무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때 노 대통령하고 권 여사님하고 저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뭔가 또 심각한 문제를 부르겠구나라고 했는데 결국은 피바람이 불겠구나라고 했는데 결국은 노 대통령 서거에 이르렀는데요. 저는 제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할 때 권력은 부호라는 걸 절실히 느꼈는데 제가 이 명찰을 안 가지고 갔었는데 네. 저를 들여보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인데. 현직이었는데도. 네. 그걸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위에서 한마디면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추상 같은 칼날이 되는구나. 저는 이거 합리적으로 빨리 뭐냐면 정치적 결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전 한국에 대단히 불행한 일이 또 되풀이될 것이다. 그거는 또 하나의 국민의 거대한 분열을 가져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앞에 원칙과 평등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역사 앞에 우리가 정말 슬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외교안보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현익 원장님, 북한이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매일 쓰레기 풍선을 날리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다 25일 만에 재도발한 이후에 5일 연속으로 지금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였을까요? 이게 금년 들어서 5월 달부터 17번째 보냈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거의 1000개 정도가 떨어졌는데 요번 닷새 동안만. 그래서 피해액이 지금 뭐 지붕이 부서지고 차가 부서지고 뭐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 이상 이 피해가 발생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북한이 보낸 이 풍선으로 피해를 보셨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북한은 우리가 이제 그 대북 전단 살포하고 북한 당국을 이제 비난하는 김정은 정권을 비난하는 살포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자기네들은 이게 뭐 국지전이나 그런 건 하고 싶지는 않고 네. 그렇지만 불쾌하다는 거를 이렇게 표명하는데 이게 우리 국민 여론에도 안 좋을 텐데 북한 정권은 생각하는 게 뭐 하여튼 보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모양이죠. 네. 최근에 그 러시아의 그 포탄이나 미사일을 수출하면서 미사일이 돈이 된다는 걸 알고 미사일 시험이나 발사는 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신에 이제 저 오물풍선 보내는 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드니까 그리고 심리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더 많이 보내는 것 같고요. 그게 우리가 전단 살포에 대한 그들 나름의 보복인데 그게 준비가 되어 보내는데 수혜도 당하고 그래가지고 준비가 안 됐다가 최근에 이제 자재를 풍부하게 준비했다가 이게 마련이 되니까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보내고 기시다 총리 오니까 또 그때 효과를 또 노리고 뭐 그런 측면에서 연속 5일째 계속 네. 보내는 게 아닌가 봅니다. 김열수 실장님, 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보낼수록 유효 낙하율 등 이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말씀하셨듯이 벌써 이제 17번인데 꽤 많은 그런 데이터를 축적해 가고 있는 겁니까? 네, 뭐 축적은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아도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많이 떨어졌기에 이게 낙하율이 이렇게 점점 더 좋아지는가 그걸 봤는데요. 1차 때 한 57.7%고요. 2차 때 12.1% 쭉 해가지고 8차 때 20%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다 따져보니까 25% 정도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지만 오늘은 남풍이 불거든요. 남풍이라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거기서 지금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바람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오물풍선을 보내면 그게 한국 땅에 떨어지겠어요? 그게 어떤 거는 대부분이 또 북쪽으로 날아간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을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어서 이제 한국으로 떨어질 확률이 많은데 아무래도 여름 되면 남동풍이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북쪽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데이터 축적과 뭐 이런 통계하고는 관계는 없는 것 같고요. 바람의 영향이 결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풍선 살포로 쌓은 데이터를 무인기 운용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진단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북한은 나름대로 최대한 여기서 이제 자기네들의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활용할 가능성을 엿보고 있겠죠. 이런 계기가 아니면 그거 날려보기나 하겠습니까? 남북 간의 관계가 좋으면 못 날리겠죠.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언젠가는 남북 간에 뭐 전쟁이 벌어진다 그랬을 때 화생방 무기 같은 거를 풍선으로 보낼 때 어느 방향에 어느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보내야 이 목표하는 곳에 정확하게 떨어뜨리나 이런 거를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네. 그런 게 이제 지금 김열수 교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바람이 꼭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는 북풍만 불 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서풍이 불 때도 서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바람이 불 때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네.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김 실장님, 북한이 네. 압록강 일대 폭우로 인해 큰 수해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련 책임자들을 처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사실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그 언론 보도만 이제 들었지 사실은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었는지는 위성 사진을 보지 않고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마침내 엊그제 그 플래닛 랩스라고 민간 위성 이제 운용하는 데인데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압록강 하구에 그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는지를 그 전 사진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피해를 입고 난 뒤에 사진하고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특히 이제 평안북도하고 자강도가 문제인데요. 네. 자강도에는 특히 이제 군사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공개한 내용을 보면 28 기계 공장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사일 탄두도 생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포탄 탄두도 생산하는 그런 곳인데 그쪽에서 이렇게 비교한 사진을 보니까 다리도 2개 없어지고 도로도 유실되고
또 공장 일부도 좀 침수돼 가지고 이제 없어진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빽빽하게 텐트촌도 쳐져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도 내용은 뭐 정확하게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 아마 작게는 한 2,000명, 많게는 한 3,500명 정도가 희생된 게 아닌가 북한 주민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 이제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당 간부들이라든지 사회 안전상이라든지 우리로 말로 하면 이제 경찰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래서 사실상 그 7월 29일부터 30일 사이에 정치국 회의를 신의주에서 했어요. 네. 그때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일단 면직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소문들을 보면 일부는 총살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홍 원장님, 북한 당국의 10대 소녀들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워 체포한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주민, 군인 교육용 영상이라고 하는데 외부 정보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겁니까? 강화되는 게 확실하죠. 네. 이게 남북 간의 경계를 강화하고 교류 협력을 일체를 중단하고 서로 다른 나라일 뿐 아니라 같은 민족이 아니고 서로 적대적인 교전 상태인 국가다. 뭐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불안할 거 아니에요. 통치자가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인권도 탄압하고 그러니까 주민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권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한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개선을 하려면 남북 간의 교류 협력도 하고 북한 당국이 결국은 그 이런 통제를 완화시키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그 강압적으로 압박만 가하니까 우리의 정책은 별 효용이 없어 보이고요. 어쨌든 이 10대 소녀를 이렇게 수갑까지 채워서 데려가고 이런 모습은 과거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들 말로 우리 남한을 그 괴뢰라 그러거든요. 괴뢰 텔레비전극 등 손전화기로 불순 녹음 녹화물을 구입시청 보관 유포한 죄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 이름은 물론이고 부모 이름과 직업까지 공개하고 근데 거꾸로 보면은 북한 내부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 시청이 상당히 보편화돼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강압적으로 그냥 뭐 전단 살포할 때 뭐 드라마 비디오를 보내고 뭐 이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드라마 이런 걸 중국을 통해서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열수 실장님, 네. 북한에서 러시아로 컨테이너가 지속해서 반출되고 있습니다. 네. 한 3,000개 이상이 넘어간 걸로 파악되는데 이게 이제 북러 군사 밀착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반도에 그럼 어떤 영향을 줍니까? 예, 미 국무부 동아태 이제 그 부보좌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로버트 케키가 이제 엊그제 그 미국에서 한미 그 컨퍼런스를 할 때 그 기조 연설을 했어요. 네. 기조 연설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9월 달 이후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에 지금까지 벌써 1년 됐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컨테이너 16,500개가 갔대요. 그러면은 컨테이너 16,500개면 이것을 152mm 박격포로 하면은 152mm 포탄 같으면 한 600만 발 정도 실어서 보낼 수 있고요. 네. 122mm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 100만 발 정도 이렇게 실어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포탄뿐만 아니라 이런 미사일 그리고 이제 총포탄이 이제 총체적으로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 반대급부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면 이제 북한으로 봐서는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이 탐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은 지금은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다탄두 기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찰 위sun 기술이라든지 또는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현실화되면 한국 안보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홍 원장님,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고강도 도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그 가능성, 도발 수위는 어떤 전망이세요? 한미 당국도 며칠 전에 이제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가능성이 꽤 크다.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뭐 말이 대비지 이게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이나 그런 걸 쏠 때 우리가 뭘 대비합니까? 그냥 관찰하는 건데 맨날 대비는 만반의 대비를 한대지만
실제적으로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네. 지금 북한은 할 동기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백중세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북한 경제가 아니니까 안 좋으니까 주민이나 군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도 해야 되고 존재감도 과시하고 또 무기 발전 그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도 지금 탄두를 소형화하기 위해서 또 핵실험이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트럼프가 만약 당선이 돼서 북미 간에 협상이 되더라도 협상이 되면 이제 핵실험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협상하기 전에 마지막이라도 한 번 더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해야 핵 능력이 강화돼서 협상력도 강화된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정부나 미국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중국이 막는 건데 중국이 강력한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을 행사해서 만약 핵실험하면 가만두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막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이것도 지금 북중 관계가 안 좋은 게 불안한 게 이 심암록각 대교도 완성이 됐는데 개통도 안 하죠. 관광객도 중국에서는 보내지 않아요. 러시아 사람들은 600명이나 갔다는데 그리고 중국하고 북한하고의 관계가 껄끄러운 징후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북한 노동자들 돌아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게 어차피 뭐 내가 핵실험하면 관계 안 좋아질 텐데 지금 관계 개선해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관계가 안 좋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거죠. 네. 자연스럽게 미 대선으로 넘어갔는데 김 실장님. 네. 민주당 해리스 후보, 공화당 트럼프 후보 지금 접전 이어가고 그렇죠. 있는 모양새인데 네. 일부 일부 지역에서는 뭐 해리스 후보가 앞선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는데 네. 트럼프 후보는 뭐 해리스가 우세한 세계주의 선거 운동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집니다. 예. 어떤 배경이에요? 그게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간선제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주들은 다 이제 그 민주당 지지하고 공화당 지지가 정해져 있는데 미국에 이제 특히 한 6개 주 정도에는 이게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래서 경합주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 6개 주에서 누가 표를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당락이 결정이 된다라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위스콘신이나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 같고요. 네. 아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가 앞서는데 지금 이제 3개 주가 아주 박빙입니다. 펜실베니아, 조지아, 네바다가 박빙인데요. 사실상 제가 좀 전에 어느 주가 좀 더 앞서고 또 어느 주에서는 뭐 트럼프가 앞서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통계를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네. 언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계속해서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지금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홍 원장님, 미국 대선 때 선거자금 모금액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에 네. 관심 있게 보잖아요. 8월에 뭐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크게 앞섰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미국 내 건물급 CEO 90여 명이 해리스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런 게 전체 판세에도 영향을 줍니까? 저 선거에 자금이 엄청 중요하다는 건 뭐 다 아실 텐데 네. 지난달에도 해리스가 거의 4배를 모았고요. 이번 달에도 8월 달에도 3배를 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10%, 20% 더 모은 게 아니라 3배, 4배씩 더 모으니까 지금으로 와서는 아마 트럼프 캠프에서는 굉장히 처참한 기분일 텐데 왜냐하면 그게 엄청난 광고비가 들고 그래서 해리스 후보는 그 상원의원 선거, 그 하원의원 선거도 같이 하거든요, 이번에. 네. 거기다가 엄청난 돈을 또 지원금을 보냈고,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허니문 시기는 지났다라는 말이 나와서 해리스의 지지율도 지금 조금은 이제 정치 상태로 이제 바뀌었답니다. 근데 이제 CEO들 같은 경우에 미국에 워낙 이제 그 대기업 CEO들은 영향력이 큰데, 네. 그 유명한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트럼프 지지한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뭐 한 자리 하고 싶어가지고 트럼프가 무슨 뭐 경쟁력위원회인가 거기 위원장을 시킨다고 또 뭐 그러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은 세지만 이게 노조에서는 일론 머스크 별로 안 좋아해서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러고 해리스는 허리우드의 강력한 지지 연예인들 네. 가수들 뭐 셀린 디옹이라든지 뭐 유명한 가수들 다 많이 지지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CEO들 지지 성명한 건 오픈 AI 지금 최근에 그 최첨단 기술로 막
발돋움하고 있잖아요. 샘 올트먼. 이 사람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때는데, 그리고 사법당국 관료들도 해리스를 지지해서 지금 해리스의 지지율은 사실 지금 물이 올랐는데 내일 모레 하는 그 대선 토론 이게 네.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중동 문제 좀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미국이 가자지구 전쟁 휴전을 압박하고 있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휴전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잖아요. 네. 자국 내에서 대규모 시위도 있는데 네타냐후가 휴전에 부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정치적인 건가요? 아주 쉬운 이유죠. 네.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이 굉장히 그 자유롭고 의견 개진을 자유롭게 하는데 네. 지난 1일 날 70만 명이 모여서 네타냐후 나가라. 너 때문에 지난 작년 10월 달에 1,400명에 달하는 인명 피해가 있었고 너가 준비를 잘 못한 거 아니냐. 네. 나가라라는 건데 지금 전쟁이 중단되면 나가야죠. 중단되면 자기는 물러나야 되는데 거기다가 형사소추가 된 게 4건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총리만 물러나는 게 아니라 감옥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네타냐후를 조금 생각해 준다면 이스라엘 의회가 120석이에요. 그 중에 64석 가지고서는 겨우 연정해가지고 절반에 4석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3명만 저쪽 연정으로 넘어가면 총리에 물러나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나머지 네타냐후가 소속된 리쿠드당은 32명밖에 안 되고 32명이 더 극우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치를 보느냐고 네타냐후 자신의 이해관계도 있고 더 극우인 사람들 눈치를 보느냐고 이거 뭐 사사건건 지금 그 회방 놀고 있습니다. 저 협상을. 김열수 시장님, 네. 하마스가 인질 6명을 살해하기 전에 영상을 공개하면서 인질을 더 해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게 가자지구 휴전은 어려워지는 겁니까? 네, 어려워진다라고 봐야죠. 사실상은 이제 작년 10월 7일이니까 이제 뭐 한 달 정도 있으면 만 1년 되는데요. 네.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제 기습 공격해가지고 무려 1,20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251명을 잡아가지고 인질로 잡았단 말이죠. 그 중에 이제 100명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서로 휴전하면서 이제 돌려줬고 8명은 이제 이스라엘 군이 구출해 갔는데 아직도 지금 이제 남아있는 인원들이 100여 명 정도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이번에 이제 이렇게 몇 명이 처형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만일에 이게 뭐가 제대로 좀 안 돼가지고 또다시 이제 처형을 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게 되면 이게 이제 물 건너 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민주당 행정부도 급한 상황이죠. 선거는 다 돼가고 지금 이거는 이제 지지부진한 상태고 오히려 이제 확전의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다행인 것은요. 지난 9월 1일부터 내일까지죠. 오늘이 9월 9일인가요? 오늘까지 9일 동안 지금 아이들 그 소아마비가 이제 급속도로 번져가지고 남부 지역, 중부 지역, 북부 지역 가자지구를 3군데로 나누어서 지금 예방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나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전이 되면 휴전의 가능성이 또 엿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은행 대출 정책과 관련한 당국자들의 오락가락한 발언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강력한 구두 개입을 해오다 은행권 자율 관리를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다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어떤 정책이든 면밀하고 신중한 접근으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